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24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이 좋은 김양치입니다.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를 추구하는 선인장입니다. 네. 그게 뭔 소리죠? 영어 시간에 안 배우셨습니까? 뭐예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아, 그걸 사운드 바디, 아닌가? 사운드 마인드라고 해요? 아니면 안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영어 배울 때 사운드가 듣는 거 말고도 또 뜻이 있었어? 뭐 이런 거였었는데. 나 안 배웠나 봐. 배웠긴 했는데 우리가 까먹은 거니까. 근황 토크 좀 해봅시다. 저는 요새 TV를 정말 많이 봐가지고요. 네. TV 예능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대탈출 3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 네. 시작됩니다. 하고 있는 중.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네. 시즌 그래서 3. 지금 2화까지 방송이 됐고요. 네. 질문. 네. 멤버는? 아쉽게도 멤버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난 진짜 정종현 PD는 왜 나와 같은 장르를 좋아하면서 멤버 취향이 달라서 나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드는가라는 원망을 항상 좀 갖고 있어요. 근데 그쪽 진짜 콘크리트네요. 그러게요. 그럼에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출연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콘텐츠가 불구하고. 재미있다. 네. 언제나 정말 무대나 스토리나 이런 게 공들인 게 보여가지고 이번에는 소재가 타임머신이었거든요. 그래서 타임머신이 있어서 이제 멤버들이 타임머신에 들어가면 타임머신을 타고 이동한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2010년대에서 타임머신을 타면 그 똑같은 장소인데 1990년대로 이렇게 돌아간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타임머신에 들어갔다 나오면 1990년대 연구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막연히 방송이니까 약간 들어갔다가 좀 멤버들 나와서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방송이니까 그렇게 찍는 거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이거는 멤버들이 그러면 너무 연기하는 거 아니냐, 리얼리티를 해친다라고 하면서 약간 비난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열받은 정종현 PD가 무편집본을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그 타임머신이 약간 원형통 같은 건데 네. 거기에 넣고 member들은 계속 거기에 갇혀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리고 계속 주변 갇혀있고 세트를 바꾼 건가? 세트를 바꿨는지 아니면 통을 뭐 이렇게 이동을 이동을 했는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갇혀 있다가 열리면은 1990년도 연구실이 우와. 나오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 어찌나 멤버들이 부럽던지. 진짜 저는 다른 거 뭐 연예인 부러워한 적이 없는데 네. 지니어스나 이런 대탈출 크라임씬이랑 크라임씬 이거는 너무 부러워요. 네. 나도 아니, 시켜줘. 저런 걸 돈 받고 한단 말인가. 우리 돈 내고 해도 돈 하기가 내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돈 내고라도 하고 싶은데 나는. 슬프다. 아, 진짜 부럽다. 네. 그래서 그 멤버들이 또 플레이도 재밌게 잘합니까? 네, 굉장히 비난받았었던 김동현 씨나 뭐 김종민 씨가 이번에 좀 활약을 해줬었던 부분도 있고 이제 시즌 3가 되다 보니까 시즌 1은 진짜 멤버들이 이게 뭐 하는 건지도 이렇게 장르 자체의 감을 못 잡으신 분들도 있고 좀 그랬었는데 이제는 다들 척하면 척이어가지고 뭐를 뒤져봐야 되겠다. 여기서 뭐 이 암호는 어디서 찾아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뭐 답답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매끄럽게 진행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저랑 비슷한 취향이시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예능은 어떤 건가요? 또 다른 예능은 네, 저의 오랜 뮤지컬 덕후의 혼을 깨워준 더블 캐스팅이라는 예능입니다. 제목은 들어봤어요. 네, 더블 캐스팅 앙상블이여 주연이 되어라 요런 취지의 프로그램이고요. 뮤지컬에 이제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앙상블이라고 이제 합창들을 주로 하면서 여러 역을 맡기도 하고 굉장히 단역을 맡기도 하는 그런 걸 하는 걸 이제 앙상블이라고 하는데 앙상블 출신의 배우들을 가지고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고요. 우승을 하는 사람에게 한국 뮤지컬 베르테르의 주연의 기회를 줍니다. 그런 취지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뮤지컬을 되게 오랫동안 안 봤었는데 마침 티빙도 결제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뮤지컬 노래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심사위원으로는 이진아 연출가 그리고 한지상 배우, 마이클 리 배우, 차지연 배우, 엄기준 배우 이렇게 5명이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심사위원에서 너무 배우 비중이 높아가지고 아무래도 배우들로서는 같은 동업자잖아요. 같은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물론 날카로운 심사평도 가끔 해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좀 너무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계시지 않나라는 게 있는데 조금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은 냉철하게 평가해주는 롤도 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진아 연출가가 그런 부분을 잘해주고 있는데 한 분 정도 더 연출가 포지션이 있었으면 좀 균형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 어제부로 4화까지 진행이 됐는데 매 무대가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게 아무래도 뮤지컬 곡을 불러야 되는데 그 뮤지컬 곡은 무대에서 불러주는 거니까 그 스토리 안에 이제 자연스럽게 삽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잘라서 무대에 올렸을 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어색함이 조금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냥 노래로서 부르면 밋밋하고 거기서 연기를 하면서 부르면 좀 약간 오글거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우와 진짜 멋있다 막 이런 정말 감명 깊었던 무대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그 한화에서 한 2개 정도 무대들은 되게 괜찮은 무대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화에 2개 정도면 굉장히 네, 많은 거 굉장히 아니에요? 우수한 편이죠. 근데 이제 막 다른 데서 불판 달리면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도 저 노래는 저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저게 뭐냐 막 이렇게 비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좀 저 노래는 저게 아니지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데 좀 엄밀하게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봤던 무대가 있고 정말 거기서 감명을 받아서 그런 이상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불렀을 때 그거랑 흡사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게 되거나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해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엄격해진 게 아닐까. 약간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주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반성을 저도 하면서 보고 있는데도 아니야 이러면서 누구 버전 들으러 가야 되겠어 막 이러면서 다시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그런 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와 저거는 내가 봤던 어떤 무대보다 진짜 좋다라는 무대도 한 번 있었고요. 레미제라블입니다 여러분. 컨프런테이션 진짜 그거는 한국 버전 무대를 제가 봤었는데도 그 무대보다도 훨씬 좋았고요. 네. 사실 그 보러 갔을 때 그 무대가 좀 저한테 실망스러웠기도 한데 그 노래를 불러주신 두 분이 그렇게 막 액션을 한다던가 뭐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냥 스탠딩 마이크를 하고 컨프런테이션이 장발장이랑 자베르가 같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노래들인데 그냥 눈빛만으로 그 감정과 그 상황이 막 전달이 되는 어머. 목소리 자체도 너무 그 캐릭터에 맞았고 네, 연기가 느껴지면서 그래서 되게 감동적인 무대를 보여줘가지고 이제 마이클리 배우도 기립박수 치고 이진아 연출도 굉장히 호평했던 무대였는데 저도 진짜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막 찾아서 듣고 이랬었는데 전반적인 무대가 다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한두 무대 정도는 좀 인상적인 무대가 있어서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보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도 아직 몰랐던 분이 계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참가자분들이 아마추어인가요? 프로인가요? 앙상블 출신이니까 이미 무대에 경험이 있는? 네. 프로지만 단독 주연은 네, 주연. 하지 않는. 네, 단독 배역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처음에 출연진이 몇 명인데 이렇게 오디션처럼 잘라나가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렇죠. 뭐 예선이 있고 본선이 있고 계속 탈락자가 발생하는. 성별도 그냥 흔성? 그게 좀 아쉬운. 또 남자? 네, 슈퍼밴드도 그렇고. 네. 그냥 앙상블이여 주연이 되어라 이런 말만 써놨으면 모든 앙상블을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남자 배우들만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요. 상품이라는 게 베르테르 역이라서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는 그러니까 차라리 있는데 그럼 남자 앙상블이여 뭐 이런 식으로 붙이든가. 만약에 여성팀만 했으면 분명 여성 앙상블 붙였을 거잖아요. 맞아요. 팬텀싱어도 그랬고. 네, 팬텀싱어 3 하는데 3도 또 남성으로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약간 본인들도 찔렸는지 이제 그 진행을 신성록 배우가 맡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신성록 배우의 입을 빌려서 이제 제작자들이 표현을 하기에는 시즌 1이 잘 되면 시즌 2는 이제 여성 참가자들로 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기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2순위가 되는 건 조금 많이 아쉽기는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예능 재밌게 보고 있어서 네, 소개드렸습니다. 양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레미제라블 그 무대는 한번 봐야겠네요. 네, 컨프론테이션. 네. 자, 근황 토크를 그럼 마무리하고 24화 주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24화 주제 뭐죠? 선인장님이 추천하셨죠? 네, 제가 추천했고요. 네, 이번 주제는 러브크래프트입니다. 네, 러브크래프트.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지? 사람인가? 한번 이런. 러브크래프트라서 사랑 이야기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워크래프트와 스타크래프트에 이은 블리자드의 신작인가? 러브크래프트 작가입니다. 그쵸. 본명은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이고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크툴루 신화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저도 이름을 옛날부터 많이 들었지만 그게 사람 이름이라는 걸 아는 데까지 시간이 살짝 걸렸었어요. 예전부터 알고는 계셨어요. 워낙 많이 들리니까. 그렇구나. 네. 손인장님은 언제부터 러브크래프트를 좋아하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원래 중간에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아, 네. 제일 처음에 만남은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 네. 이름만 알고 있다가 점점 빠져들게 된 계기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네. 원래 저희가 또 게임을 다 조금씩은 하잖아요. 네. 요즘에는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지만 한창 보드게임을 하던 당시에는 막 게시판도 찾아보고 막 후기글도 읽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러브크래프트와 재회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어허. 어떤 후기를 쓴 사람이 친구와 둘이서 땡땡 게임을 플레이를 했는데 이거 한 판 하는데 24시간 걸렸다. 아. 땡땡 게임이 뭔가요? 기억나시죠? 땡땡땡땡이죠. 그러게, 내자 아닙니까? 땡땡땡땡. 대충 기어 넘어갑시다. 네. 어쨌든 그래서 24시간에 막 꽂혔거든요. 아니 이게 원래 자잘한 룰이 많아서 플레이 타임이 오래 걸린다는 소리는 있었는데 게임 박스에는 120분 내지 240분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근데 뭐 이렇게 많이 걸린다고 해서 그 시간 동안 집중할 만큼 게임이 재밌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원래 호기심은 선인장을 죽입니다. 게임을 질렀죠. 룰을 읽습니다. 난독증도 없었지만 이해하기 힘듭니다. 네. 결국은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서 겨우 진짜 룰을 이해하는데 며칠 걸렸어요, 진짜. 그리고 테스트 플레이라고 그러죠. 그 플레이를 하는데 또 며칠 걸리더라고요. 그 게임이 바로 아컴 호러. 여러분들과 같이 했었죠. 네. 네네. 저희가 결국 그 게임을 끝까지 하진 못했죠. 네, 엔딩 못 봤죠. 정말 어려운 게임이었어요. 정말 쉽게 저희가 좀 변형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도 어려웠어요. 게임성이 좋은 게임이라고 추천드리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잔룰이 많아서 큰 맥락을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이성 체크 조금만 하면 이성이 훅훅 까여가지고 고대 신들한테 몇 방 맞으면 죽고 시공간의 틈에 끼어들고 미쳐버리고 근데 분위기 때문에 절반은 먹고 가는 게임인 것 같고 이제 그 플레이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의 설정이나 알 수 없는 미지의 것이 주는 공포나 그 음울한 분위기나 무엇보다 시대적 배경이 1920년대입니다. 좋아한다니까. 전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한때 가스라이팅이라고 주장하셨죠. 그러니까. 이미 당했기 때문에 뭐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어. 어쨌든 그 게임을 시작으로 좀 이제 러브크래프트 책도 읽어보고 이것저것 찾아본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저희가 끝까지 엔딩을 보지 못한 채로 결국 플레이를 한번 하고 그렇게 봉인했죠. 다시는 열어보지 못했다는 미지의 것이요 묻혀라. 저희 집 장롱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 한때 있다가 양치님 집으로 넘어가서 누군가 거기를 열면 이제 큰일 나는 이성치가 깎이나 좀 다시 해보고 싶기도 하지만 그 복잡한 룰을 또 속지해야 될 걸 생각하면 약간 겁이 나는 그쵸. 그런 게임이죠. 네네. 그러면 아컴호러 말고 다른 러브크래프트에서 파생된 보드게임도 해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TRPG 많이 했었죠. 네. 그거 말고 보드게임은 예. 그러니까 원래 아캄 호러에 확장팩이 여러 개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아커모로를 할 수 있을 그 정도가 돼야지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아커모로가 3판? 뭐 이렇게 새로 좀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룰이 좀 정리가 돼서 약간 스피디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오. 그런 형태로 바뀌었대요. 하지만 이미 봉인된 것도 있는데 새로운 봉인을 또 발굴해내기가 좀 네. 그리고 이게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실 되게 캐주얼한 보드게임은 누구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커모로는 확실히 매니악한 면이 있어서 모르는 사람도 많고 한데 제가 예전에 두 분한테는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제가 고향집에 내려가서 부모님 집 아파트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웬 남학생이 아커모로 박스를 이렇게 손에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너무 말을 걸고 싶은 거예요. 바로 번호를 땄었어야죠. 쿡 찌르면서 혹시 플레이할 사람 필요 없어? 막 이렇게 그때 번호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랑 똑같이 봉인해 두고 네. 있었을 수 있어. 이거 들고 다니면서 누구 한 명 걸려라 하면서 그리고 그때 번호를 따서 TRPG도 같이 하자고 했었어야 했는데 왜 보통 이렇게 통하니까요. 이렇게 아쉬울 수가 없어요. 언제쯤 끝을 봅시다. 한 번쯤은 엔딩을 봐야죠. 올해 한번 봅시다. 올해. 예.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올해 12월에 올해의 묵은지로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자고 했었죠. 뭐 이러면서. 봉인을 풀지 못했어요. 이러면서. 진짜 저는 룰만 누가 좀 새로 익혀주면 난 바로 플레이한다. 나는 진짜 다시 룰 못 읽겠다. 요즘에 보니까 그 이성치 체크하고 이러는 게 어플이 또 나왔더라고요. 오. 계산하는 게 좀 귀찮으니까. 예. 확장팩이 조금 심플하니까 확장팩을 그냥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컴이라는 도시가 이제 가상의 도시라고 했잖아요. 작품 곳곳에 나오는 매사추세츠의 가상의 도시가 아컴이에요. 근데 아컴 호러라는 작품이 아예 있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어떤 작품들의 뭐 아컴시로 간다, 아컴시에서 왔다, 여기는 아컴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작품 위주로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인스머스의 그림자 들어보셨나요? 네. 대표작 중 하나죠. 네네. 이야기의 처음 시작은 정부 기관에서 인스머스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 이런 거를 막 조사 중이라는 긴 서술이 나옵니다. 인스머스도 도시예요? 예. 이 글의 화자가 자신이 사실은 이 사건을 직접 겪었다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고백하는 어떤 글이죠. 그래서 이 화자이자 주인공은 어머니의 고향이 아컴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 위해 이제 열차를 타려고 하는데 기차값이 너무 비싸. 네, 그래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영무원이 그러면 인스머스를 경유하는 아컴행 기차가 있는데 그걸 한번 타봐라 하면서 인스머스 이야기를 해줘요. 네, 근데 또 인스머스가 좀 특이한 곳이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죠. 예, 거기 사는 주민들이 일단 생김새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하나같이 좀 눈이 튀어나와 있고 눈을 깜빡이지 않고 네, 빨리 거의 쳐다보고. 깜빡거리지 않아요. 피부도 좀 까칠까칠하고요. 아이들까지 머리가 거의 다 벗겨져 있어. 네. 젊은 나이인데도. 그래서 이제 마을 분위기도 좀 으스스하고요. 길에 뭐 개나 고양이 이런 것도 한 마리 보이지 않는. 네. 그리고 뭐 이제 저택이라도 창문을 다 가리고 있는 형태. 그래서 마을에 좀 관심이 생겨서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사람을 찾게 되는데 96세 술주전뱅이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네, 인스머스를 경유해서 아컴호로로 가지 않고 거기서 정차를 해요? 그러니까 그 화자가 있던 곳에 인스머스에서 왔다 가는 차가 한 대 있어서 그거를 오전에 타고 갔는데 저녁에 아컴으로 출발하는 차가 있다고 해서 이제 시간이 좀 빈 거죠. 어쨌든 이제 노인은 위스키 한 병을 좀 대접받고요. 이런저런 사연을 이야기를 해줘요. 과거에 인스머스 출신의 선장이 있었는데 네. 그 선장이 항해 도중에 수상한 섬에 어떻게 닿게 돼요. 근데 그 섬은 카나키 부족이라고 해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요. 예전부터 해저의 존재들에게 인간 재물을 바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 후로 엄청난 물고기 떼 보답도 받고
금 비슷한 광물도 얻었다고 해요. 용왕님 아닌가요? 토끼의 간을 가졌나? 그럴 수 있죠. 네. 굉장히 큐트해지는데 이야기 갑자기. 네. 처음에 이제 해저의 존재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재물만 먹었어요. 근데 점점 섬으로 나와서 그 부족들과 같이 살기를 원하게 돼요. 그래서 카나키 부족들은 혹시 다른 부족들이 눈치채고 자기들을 공격하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해저의 존재가 그런 건 별거 아니다. 단번에 제압할 수 있다. 올드원만 아니면 뭐 인간은 문제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카나키족들은 좀 무서워했는데 점점 생각을 고쳐 먹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으로 나와서 살면서 그들 사이에서 후대가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첫 세대는 인간 모습을 그대로 담는데 세대가 지날수록 점점 그 해저의 해저의 존재들과도 물고기 닮아지는. 눈같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리고 심지어 해저 생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와. 그리고 이제 뭐 이야기에 따르면 해저 생활을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누구나 다 해저에 갈 수 있는 건 아닌 모양인데 또 일부 사람들은 해저에 가서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걸 그 할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고요? 할아버지도 건네 들은 거죠. 예. 전에 들은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자기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화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화자는 미친 할아버지가 그냥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술주정뱅이고 나이도 많으니까 뭐 이런. 일단 뭐 선장은 당연히 그런 정체 모를 종족이 될 생각은 없고 다만 이 보물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걸 좀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인스머스가 좀 가난한 어촌 마을이거든요. 좀 경제가 파탄이 날 위기가 닥치게 되자 선장이 나도 저렇게 계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스머스도 마침내 그 섬과 같이 계약을 맺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물만 요구를 했지만 섬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스머스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싶다 하면서 혼혈이 생기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노인은 나는 혼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막 한참 하다가 노인이 갑자기 뭔가를 보고 겁에 질려서 막 도망을 가요. 그래서 원래 이제 아컴으로 가려던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또 갑자기 고장이 나죠.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화자도 되게 겁에 질려서 이제는 빨리 이 도시 인스머스를 떠나고 싶다. 여기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고 해서 밤에 출발하는 아커맨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버스를 운행하는 남자가 오늘은 문제가 생겨서 운행 안 해. 너는 오늘 여기서 하룻밤 자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호텔에서 자게 되죠.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습격을 받고 잠을 깹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고 무섭군요. 그런 소리가 사방팔방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제물로 바치려고? 글쎄요. 알 수 없죠. 네. 주민들도 쫓아오고 사이에 정체 모를 괴물 같은 것도 섞여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피해서 달아나는 데 성공을 하고요. 탈출에 성공하고 나서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대로 인스머스 사람들이 체포가 되고 결국은 그 인스머스를 오가는 그 해저의 존재들이 본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뢰를 날려요. 그래서 박살을 내버리고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렇게 끝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러브크래프트가 그럴 리 없잖아. 맞습니다. 비행기 따위 없다. 어쩌다가 족보를 찾아보게 되죠. 족보를 찾아보니까 그 선장과 그 해저의 존재에서 태어난 딸이 주인공의 선조였던 거예요. 네. 그 화자가 인스머스를 방문했을 당시에 그 미친 노인이 네 눈도 똑 닮았다. 여기 사람들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선장 눈이랑 너 좀 비슷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모습이 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막 신경 발작이 가끔씩 생기고
이따금 자기가 눈을 안 깜빡거린다는 걸 알게 돼요. 바다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보니까 그 할머니는 이미 사라진 상태고 또 자기 뭐 숙부는 미쳐서 네. 뭐 자살한 경우도 있고 음. 어디 감금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꿈에서 해저에 있는 할머니를 만납니다. 그쵸. 음. 그래서 할머니 쪽의 가게였던 거예요? 외할머니. 아, 외할머니. 외할머니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 그럼 엄마도 그쪽이에요? 그렇죠. 어느 날 밤 외할머니가 이제 꿈에서 나타나요. 정원에 산호가 이렇게 막 살랑살랑 있는 그런 곳에서 외할머니가 너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 이곳은 너를 위한 곳이야. 이러는 거예요. 인간이 출현하기 전부터 지구에 존재했는 이것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결국 그 막 폭격을 하고 거기가 완전 본거지가 다 파탄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인 거예요. 겉만 조금. 그래서 그런 꿈을 거듭 꾸고 꿈에서 이제 깨어나서 거울을 봤더니 자신의 모습이 어느 날부터 완전히 인스머스의 얼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자살했다고 하는 외숙부처럼 자살을 할까 생각을 하던 차 점점 꿈을 꿀수록 공포는 사라지고 아 내가 그 위대한 것과 같은 존재구나라는 그런 환희가 막 밀려오는 거죠. 미쳐가는구나. 그쵸. 광기를 얻었구나. 네. 이성 판정에 실패했어. 어쨌든 그들과 영원히 살 것이다. 뭐 이러면서 아. 끝이 납니다. 그렇군요. 작가 소개 간단히 하면요. 미국에서 태어난 작가고요. 1890년 태생이고 1937년에 생을 마감했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크툴루 신화의 창조자이기도 하고 호러 소설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어렸을 때 부친이 그 매독으로 인한 정신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죽었고 그래서 외가 쪽 외할아버지, 어머니, 외숙부 뭐 이런 쪽과 같이 살았고요.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읽은 게 작가 세계관에 많이 영향을 줬다고 해요. 어릴 때는 그럭저럭 잘 살았다가 집이 좀 망하게 됐거든요. 네, 외조부가 죽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머니도 같이 정신이 좀 이상해지면서 어머니는 또 왜? 예, 어머니도 정신병원에서 수감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후로 글을 쓰게 됐는데 그게 잡지의 기고가 되면서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생겼다고 그러고요. 나중에 뭐 결혼도 한번 했는데 이혼하고 결국은 자기가 예전에 살던 고향으로 가서 집필을 하는데 대부분 책이 그때 그 시기 때 많이 쓰였다고 그래요. 그치만 소설이 많이 팔리진 않아서 아, 그래요? 네, 생활이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허. 네, 돈 별로 없어가지고 뭐 하루에 뭐 몇 센트 뭐 이런 걸로 세 끼를 막 해결하고 막 이랬다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약간 50세가 되기 전에 젊은 나이에 사망했잖아요. 병이 있기도 했지만 그 전에 너무 못 먹어서 아이고. 그것도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한 세계관을 이렇게 창시한 창시자가 당시에는 안 팔렸다니 좀 안타깝네요. 작품은 보통은 호러 소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 소설 대부분이 이제 크툴루 신화가 배경인데 이제 신화를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인간이나 어떤 생물들이 있기 전부터 지구에 살던 그런 어떤 고대 신들이고 그 신들이 그냥 잠들어 있다가 다시 깨어나면서 인간들은 공포에 바들바들 떤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들이 인간을 다시 지배하기 위해서 깨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뭐 그쵸. 그런 이야기죠. 작품이 대부분 단편이 많은데 서로 엄청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 건 아닌데 인물들이 여기저기 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에 있는 인물이 저쪽에 잠깐 뭐 스쳐 지내가는 사람으로 나온다든가 뭐 여기에서 그냥 스쳐 지내간 사람이 저쪽에서는 뭐 주인공으로 나온다던가 이런 재미가 있고요. 이게 뭐 호러 소설만 쓴 건 아니고 추리 소설도 쓴 적이 있고 로맨틱 코미디 소설도 쓴 적이 있는데 대표작만 생각을 하면 조금 로맨틱 코미디를 썼다고요? 러브크래프트? 충격적인데? 그렇지 좀 수상하긴 하지만 그랬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편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크툴루의 부름이죠. 네. 이 크툴루의 부름을 시작으로 이 크툴루 신화라는 특유의 신화 체계가 아예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크툴루 신화라는 단어 자체는 러브크래프트 작품에 존재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크툴루 신화라는 거를 러브크래프트가 혼자 만들었다기보다는 크툴루의 부름이나 또 다른 몇 개의 단편에서 시작이 된 거고 다른 작가들이 러브크래프트가 만든 세계관을 가져와서 또 다른 작품을 쓰고 하면서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러브크래프트가 이 신화를 체계화 시켜놨다기보다는 후대의 사람이나 마니아들이 정리를 했다고 보는 편이 맞겠죠? 정리된 내용을 그냥 엄청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이제 아우터갓 외신, 외계신이라고 불리는 아우터갓이 존재합니다. 지구 바깥에 은하계 존재하는 신이에요. 어디서는 우주의 탄생 전부터 존재했던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뭐 여기에 존재하는 신으로는 제일 짱센 아자토스, 그리고 이제 뭐 요구소토스, 니알라토텝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니알라토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좀 다른 외계 신들과 달리 좀 귀여운 구석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 귀엽죠? 귀엽지 않나요? 일단 이제 외계신으로 분류를 하기는 하는데 약간 외계신과 올드원 사이의 중재 역할 이런 것도 하고 사실 외계신은 인간같이 작은 존재는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뭐 그들이 멸망을 하든 말든. 근데 굳이 나타나서 인간을 선동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고 약간 저희 유카테 했던 악마 같은 그런 느낌의 네,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런 점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 이름이 아예 니알라토텝, 거기서 이제 아마 처음 등장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것은 과학기술과 심리학이 굉장히 능통하다. 네. 핵무기 같은 그런 치명적인 무기들을 인간한테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오. 그래요? 약간 악마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네. 그리고는 이제 너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어. 약간 이런 거죠. 어허. 그리고 잡동사니 같은 거를 막 고물상처럼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로 막 기계장치 같은 거 만들고 그런 장면이 있어. 좀 아니, 귀엽네요. 귀엽네요. 귀엽죠? 네. 어쨌든 뭐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은 니알라토텝이나 이런 위대한 옛것들 이런 거를 소환하는 빛나는 부두면 다면체 그거 아시죠? 네, 소환체 하는 그걸 만든 게 또 니알라토텝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호감 가시지 않습니까? 네. 얘가 거주지로 삼고 있는 곳이 은가이의 숲이거든요.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봤죠? 은가이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지? 모르겠어요. 네. 들어봤는데? 기억나셔야죠. 전지적 독재 시점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나왔어요? 거기서 나오잖아요. 은가의 숲에서 꼬맹이 네. 유중혁 66번 막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만나잖아요. 거기가 은가이의 숲. 이제 그렇구나. 네. 지금 너무너무 순수한 뭐 미지의 것을 처음 본 듯한 눈빛인데. 네, 그래서 제가 니알라토텝 좋아합니다. 여기에 이제 대립되는 신으로 엘더각 고대신이라는 존재가 있죠. 보통 이제 아우터갓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내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 인간에게 공포와 경의를 주는 반면에 엘더각 고대신은 조금 선한 편이죠. 인간을 좀 우호적으로 대하기도 하고요. 사실 무관심한데 피해를 끼치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위대한 옛것들이 이상한 파괴를 하면 그런 걸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인스머스의 그림자 이야기할 때 네네. 걔네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던 게 그 엘더갓의 그렇죠. 표시 이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자, 그렇고 그레이트 올드 원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위대한 옛것 혹은 고대 존재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뭐 아우터갓보다 좀 약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사실 그렇게 구분이 명확한 건 아니에요. 주로 지구 쪽 근처에 있는 게 그레이트 올드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지구에는 올드 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크툴루를 포함한 그레이트 올드 원이 지구에 와서 올드 원을 쫓아냅니다. 어디까지? 남극까지. 남극. 남극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남극에 가면 만날 수 있다.
크툴루, 뭐 데이곤, 뭐 이런 애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크툴루라던가 뭐 니알라토템이라던가 뭐 그런 이름들만 이렇게 알고 있다가 뭔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 걔네들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사실 크툴루 신화라고 하면은 뭐 지명 이름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이집트 신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크툴루는 그런 말씀하신 그레이트 올드 원 중에 하나고 이미지로 표현될 때는 촉수괴물, 문어, 오징어와 문어 막 이런 걸로 표현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선 횟감. 생으로도 먹고 말려서도 먹고 그래서 에이리언 시리즈, 에이리언의 이미지라던가 그런데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우리가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런 어떤 촉수가 달린 괴물들의 이미지. 이게 여기서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러브크래프트가 그리는 어떤 공포 자체가 막 신체적으로 절단하고 피 튀기고 이런 거보다는 좀 심리적으로 이렇게 막 쪼여오는 압박감? 이런 정신적인 공포. 그렇죠. 예. 슬슬 미쳐가는 그런 공포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공포를 선사하는 존재가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라고 해서 보통은 코즈믹 호러라고 불리는 장르인데요. 이제 뭐 러브크래프트가 쓴 에세이를 보면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감정은 공포이다. 또한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공포는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맞설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전 우주적인 사이즈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하고요. 인간이 진짜로 왜소하고 무가치하구나 이런 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결코 해피엔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상적인 저희 공포물이라고 하면 뭐 귀신이든 외계인이든 아니면 뭐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든 뭔가가 우리 일상에 침입해오는 그런 형식인데 반대로 러브크래프트 공포는 애초에 그런 공포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주인공이 점차 깨달으면서 미쳐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이 단편 소설들이 거의 대부분 1인칭 서술로 되는데 결국은 내가 사실은 미쳐가고 있다. 다 이런 식으로 끝이 나죠. 그렇죠. 러브크래프트의 아버지도 정신 이상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정신 이상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그 정신 이상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컸대요. 그럴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고, 그런데 또 이 러브크래프트의 집안이 근친이 있었나 봐요. 약간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정신착란 같은 것도 그런 거에 영향이었을 수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러브크래프트 소설 안에는 혼혈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혈통이나 뭐 나오잖아요. 예. 아까 1인칭 이야기를 하셨는데 되게 대부분 다 1인칭이에요. 나로 시작을 하거든요. 아닌 것도 가끔 있긴 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감을 주기도 하고요. 동시에 양치님이 되게 싫어하는 그런 화자 스타일이거든요. 믿을 수 없는 화자. 화자가 말을 하는데 모순이 굉장히 많은 그런 대사를 말을 하기 때문에 읽으면서 되게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미 미쳐 있는 상태로 글을 쓰는 네, 거군요. 인스머스의 그림자에서 보듯이 뭔가 이제 수기를 남긴다든가 뭔가 고백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이 많이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계속 쓰면서 그것이 다가온다고 해요. 그런 시간에 도망을 가라. 도망을 가고 있었겠죠. 네, 근데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차피 인간은 피할 수 없다는 걸 깔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진 않고요. 화자가 대부분 기절해.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해가 돼요. 왜 게임에서 자꾸 이성 체크를 해서 죽는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 1인칭 서술된 단편들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사실은 결코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될 사실이라고 하면서 글을 쓰고 있어. 무덤까지 안고 가란 말이에요. 답답했겠죠. 대나무 숲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처럼. 글 자체가 문학적인 관점에서 평가가 그리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 일단 발표한 잡지들이 대부분 이제 삼류 소설을 이제 좀 주로 모으는 흥미거리의 소설을 게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그 전형적인 틀에 맞춘 것도 있거든요. 예, 초반에는 알 수 없는 그 무엇, 그리고 쫓기다가 맨 끝에 반전 뭐 이런 식으로 포맷화된 형태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평가가 박하고요. 가장 러브크래프트가 많이 까이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인종차별 때문에 많이 까여요.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긴 하지만 시대적인 상황에 더해서 이 사람 자체가 뭔가 미지의 것에 대해서 공포와 혐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인종적인 문제,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게 많이 드러났었던 것 같아요. 후반에는 조금 그게 유해졌던 부분도 있긴 한데 작가가 빨리 죽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많이 유해지진 않았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소설들 안에서 피부가 가무잡잡하다거나 중동에서 왔다거나 또는 흑인, 아시아에서 전해온 전설 이런 것들이 다 불길하고 안 좋은 것들로 묘사가 되거든요. 확실히 순수한 백인 혈통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것으로 표현을 해요. 문학적인 비판도 있고 이런데 결국은 그 어떤 으스스한 분위기라든가 철저한 심리 묘사? 고립감이나 무력함, 광기 이런 게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회자되는 것 같고요. 요즘 스타일의 공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엘리베이터 귀신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본인이 싫어하는 거를 좀 많이 이제 혐오스럽고 공포스럽게 묘사를 했는데 러브크래프트 자신이 해산물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작품에 이제 뭐 바다 생물이 이제 막 그런 모티브로 나오거나 하는데 진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크툴루 따위 뭐 산낙지인데 한방감인데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그 해산물을 싫어하는 게 실제로 바다를 너무 무서워했기 때문에 해산물을 먹지 않은 걸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진짜로 좀 그렇게 느꼈던 게 아닐까요? 바다 안에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뭔가 옛것이 숨어 있다 이런 식으로. 조개는 크툴루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나? 먹어서 해치워야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러면 내가 IP가 들어와서 들어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죠. 후대에 미친 영향 좀 따져보면요. 보통 러브크래프트 매니아를 러브크래프티안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너무 긴데. 러브크래프티안. 영향을 받은 작가로는 클라크 스미스. 예.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사람으로 스티븐 킹. 조지 R.R. 마틴도 이제 이 영향을 좀 받았다고 그러고요. 저희가 흔히 아는 얼음과 불의 노래. 왕좌의 게임 그렇죠. 원작 소설. 예. 거기도 잘 살펴보면 아까 전독시에서 은가이의 숲이 그거였어? 라는 것처럼 예, 요소 많이 숨어져 있고요. 그리고 영화 감독 길예르모 델 토로 도 굉장히 왠지 영향 받았을 것 예, 같네요.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얼음과 불의 노래는 영향을 어디에 받았을까요? 전반적으로 받았다기보다는 어떤 북쪽의 한 종족에 굉장히 그걸 많이 넣었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원작을 안 읽어봐서 탁 이렇게 잘라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리고 이게 되게 좋아하는 작가들 닐 게이먼도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해요. 그리고 아까 잠깐 콩님이 설명하셨는데 에일리언 에이리언을 디자인한 H.R. 기거. 예, 같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죠. 네. 예, 뭐 스위스 출신의 초현실주의 화가로도 알려져 있고요. 제일 대표적으로 대중에게 유명한 건 에일리언 시각효과 디자이너로 유명하죠. 예. 근데 제가 고딩 때 봤던가 어쨌든 이분 화집을 처음 봤었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화집 이름이 네크로노미콘이거든요. 오. 아하. 러브크래프트 세계관 안에서 보면 네크로노미콘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금기의 도서 이런 그쵸. 거죠. 예. 화집 이름이 네크로노미콘이면 엄청난 빠겠죠. 실제로 본인이 러브크래프트 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에일리언 그 디자인 보면 약간 크툴루스러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촉수괴물. 그쵸. 곁다리로 그냥 이야기하면 사담인데 그 소설의 이곳저곳에 네크로노미콘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네크로노미콘에 의하면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 실제로 뭐 아랍인인 누가 뭐 썼는데 뭐 이래서 미국에서는 주기적으로 도서관에 그 문의전화가 온대요. 그 책 있냐고. 이 도서관엔 그 책 있나요?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문의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그 디테일한 설정이 굉장히 촘촘한 것들이 많아서 네. 실제로 사람들이 진짜 러브크래프트가 이 네크로노미콘이라는 도서를 읽고 소설들을 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저는 거기에 한 표. 아, 한 표. 참고로 이블데드에서 그 좀비들을 불렀던 아. 그 책도 네크로노미콘입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여기저기 여기저기 영향을 많이 엄청 가지구나. 많이. 그러면 이제 러브크래프트와 크툴루 신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설명이 된 것 같으니까 네. 제가 가져온 게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4화 2부에서는 약콩의 게임 블러드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